예, 중앙대학교의 김철수 교수입니다. 오늘 네 번째 강의인데 아마 요번에 이제 그 계획된 내용 중에서 가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떻게 본다면은 지금까지 진행해 왔던 내용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왜냐면은 보천교의 항일운동과 관련돼서 이제 그 각종 기록들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이거는 뭐 여러 가지 사실은 뭐 의도는 있습니다. 뭐 앞에서 3강에서 보천교를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어떤 의도가 있는지는 뭐 금방 눈치를 채실 겁니다만은 지금 보천교에 대해서 사실 여러 기록들이 있는데 우리가 흔히 신문이나 언론 자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단 자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식민 권력의 어떤 공적 자료들이 또 볼 수가 있겠죠. 근데 뭐 보통 지금까지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것은 당시의 신문 자료에 대한 분석과 교단 자료에 대한 분석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것들은 어떻게 본다면 어느 한쪽으로 약간 편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나름대로 의미도 있지만 뭐 저는 그런 것들을 조금 넘어서서 이 식민 권력의 어떤 공적인 문서를 통해서 한번 그 당시의 보천교가 어떤 일들을 하고 있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거는 기존의 그 보천교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그 부정적인 인식이 강합니다. 뭐 사이비 종교의 거의 뭐 대명사처럼 되어 있고 뭐 당시에 어떤 그 신문 기록에서도 그거는 너무 이제 그런 부정적인 기록들로 거의 점철돼 있다시피 합니다. 그 다음에 해방 이후에 우리 한국에서 연구된 많은 자료들도 거의 다 제가 볼 때는 거의 뭐 99%가 아마 부정적인 자료입니다. 최근에 와서야 이제 뭐 저도 있고 또 이제 한 몇몇 분들이 숨겨진 이 자료들을 한번 발굴을 하자 해서 그 찾아낸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개선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잃어버린 역사 보천교를 썼지만 두 번째는 숨겨진 역사 보천교. 예, 보천교의 어떤 그 숨겨진 것들을 한번 찾아보는 작업도 중요하다. 역시 이것도 역시 보천교를 어떻게 평가해야 될 것인가는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뭐 제가 뭐 이렇게 저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자료를 보시면서 지금까지 어떤 그 이미지와 더불어서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각종 자료를 통해서 보천교가 어떤 저항운동을 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910년대와 1920년대가 있습니다. 3강에서도 이야기했듯이 1925년, 저는 이제 1925년을 매우 중요한 기점으로 잡습니다. 이게 민족운동사에서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고 그 이후에 항일운동이 상당히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국내와 국외에서 일어나는데 그게 1925년까지로 이제 보입니다. 1925년이 되면은 국내에서의 그 항일운동은, 무력적인 항일운동은 거의 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통제가 심해졌고, 그래서 전부 다 만주로 외국 바깥으로 나갑니다. 국내에서는 활동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듯이 1925년에는 조선신궁도 들어섭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그야말로 이제 동화 정책을 이루려는 그런 생각이 강하게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역사까지도 바꾸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조선사 편수회가 1925년에 일왕의 칙령으로 한단 말입니다. 30년대 하반기에 이제 완성이 되죠. 25년을 기점으로 이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저도 지금 1910년대와 1920년대, 아마 20년대가 거의 뭐 집중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자료들을 이제 봅니다. 먼저 10년대입니다. 요거는 2강에서도 잠깐 이야기했습니다. 차월곡의 이제 그 차경석이죠. 월곡 차경석의 갑종 요시찰린 편입. 여기 보면 이제 요시찰린,
앞서도 이야기했지만은 이제 교세 확장의 수단으로 국권 회복을 표방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17년에 요시찰린 가장 좀 이제 주의해야 될 자, 그것도 이제 갑종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제 전라북도 경찰부에서 나타난 내용들이죠. 자, 요거는 태울교입니다.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이제 보천교와 태울교 이게 달리 보기도 하고 하는데 같은 계열인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그 차월국 차경석과 더불어 가지고 이제 증산 강일순의 제자 중 한 사람이 김형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도 이제 항일 운동을 하는데 이 자료는 요겁니다. 원자료입니다. 원자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1918년 이게 3.1운동이 일어나기 전 해죠. 김형렬은 위봉사에서 절입니다. 주지 곽법경과 더불어 가지고 조선의 독립계획을 풍자하고 불어난 운동을 농했습니다. 조선은 금방 독립될 거라고 이제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강연도 하고 이야기를 했다. 이런 명목으로 이제 체포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이 보천교라든가 태울교라든가 이쪽 계통에서 유일하게 가장 많이 알려진 내용입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도 이제 전주 모악산 밑에 가면은 아마 이와 관련된 항일 공적비가 이제 세워져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가장 많이 알려진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1918년 이 제주도 법정사 항일 운동이 있습니다. 법정사 항일 운동이 있는데 아까도 이제 위봉사라고 했잖아요. 이 사실은 이 사찰과 이게 태울교든 보천교도인데 왜 자꾸 이제 절하고 연결되느냐. 당시에는 그런 구분이 뚜렷한,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그런 구분이 뚜렷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이 보천교인들이 거의 다 이제 이 당시 지역에 있는 사찰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제 제주도 법정사 항일 운동은 이 기록입니다. 기록. 자, 이 제주도 사건이라 해서 이제 기록이 나타나는데 차월국은 제 차경석이죠. 차경석은 1918년 국권 회복의 미명하에 해서 제주도 법정사에서 외노 일본을 이제 욕하는 이야기죠. 우리 조선 민족의 구적에 가깝다. 이제 국권을 회복하여 이제 다 내쫓아야 된다. 해서 이제 법정사에서 항일 운동을 펼칩니다. 이 법정사 항일 운동은 제주도에서 3.1 운동 직전에 제주도에서 가장 큰 항일 운동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민 한 700여 명이 참여했다라고 이제 알려졌고, 그래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제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저는 여기서 지금 제주도 법정사 운동을 보천교 운동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법정사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죠. 거기서는 이제 불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불교의 항일 운동으로 지금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록은 여러분 보시면 차경석은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그대로 나옵니다. 차경석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서로가 이제 보천교의 항일 운동이다, 아니다, 불교의 항일 운동이다, 이렇게 하는데 어차피 사람들은 태월교인들도 있었고 불교도도 승려들도 있었고 주민들도 있었죠. 어떻게 볼 것인가는 각자 사람에 따라서 이제 다를 겁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 이 김연일, 영일군 출신의 김연일, 이게 법정사의 주지인데 이렇게 이제 이루어지는데 사실 조금 우리가 풀지 못하는 게 뭐냐면 이 차경석은 여기서 어떤 행동을 했는가 하는 겁니다. 그거는 차경석의 어떤 행방이라든가 요거는 조금 묘연합니다. 그래서
보청교 항일운동으로 자리매김되기 위해서는 그런 문제들을 조금 이제 정리하거나 자료를 찾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20년대를 이제 봅니다. 아무래도 10년대는 이제 적죠. 그 다음에 이제 1919년 3.1운동 이후인 20년도에 보면은 관련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은 군자금 모집 운동들이 있습니다. 이게 1921년 강원도 지역에 있었던 국권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불령선인. 이 불령선인이 결국은 이제 태을교인들입니다. 당시 태을교인은 보청교라는 명칭은 22년 1월에 나타난 거기 때문에 그전에는 보청교라는 명칭은 쓰지 않습니다. 태을교인 아니면 훔치교인 이런 명칭으로 이제 쓰이게 됩니다. 전부 다 보면 강원도에서 태을교도 누구는 태을교의 목적은 국권 회복에 있는 까닭에 우리가 양이 많기 때문에 나중에 보시고 이런 큰 글자 헷갈리는 것만 보시면 조선은 조선인의 독립만세에 의지해 독립해야만 하는 까닭에 우리 교도는 태을교의 의지에 독립을 계획해야만 하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일치 단계를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이제 펼치면서 다니다가 이제 체포되었다는 그런 기록들입니다. 이 기록은 실제 공문서들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권 회복을 목적으로 한 단원의 근거. 이 단원이라는 것은 전부 다 태을교도들입니다. 내용을 보시면 이것도 이제 국권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태을교도의 검거 이렇게 아마 다 되어 있을 겁니다. 자, 이제 보청교 진정원 불원문서 배포 미수 사건인데,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조금, 여러분들이 자세히 한번 보실 만한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이게 대정 12년 10월이니까 1923년입니다. 예, 3년인데, 자, 여기 원자료하고 이것을 요약한 자료를 이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서울 경성분의 보청교 진정원은 동경지방 관동대지진. 관동대지진은 언제입니까? 23년 9월 1일에 이제 일어나죠. 관동대지진은 일본에서 물론 이제 많은 당시에 제일 조선인들이 희생을 당했습니다만은 엄청난 대재앙이었죠. 그 여파가 이제 사실은 이 식민지 조선에까지 밀려 들어옵니다. 이 관동 대지진에 수반된 민심의 동요. 사람들이 일본에서도 민심의 동요가 있었고, 사실 이제 이 식민지 조선에서도 이 민심의 동요가 있었단 말입니다. 이걸 이용하자는 겁니다. 이걸 이용해서 이번에 공진회가 열리는데, 이때 불원문서를 배포하자는 겁니다. 불원문서. 그러니까 3.1운동 일어난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걸 배포해서 민심을 선동하려는 불원 계획을 착착 진행을 하다가 이게 체포가 된 겁니다. 체포가 됐습니다. 그 불원 문서의 제일 앞에 보면 이게 간단하게 제가 했는데, 제일 앞부분이 순리의 천도는 악자를 증하며 폭자를 감한다 해서 전달에 이게 전달이 뭐냐면은 9월달, 아까 10월달이었지 않습니까? 이 공문서가. 9월달인, 9월 1일 일어난 게 관동대지진이니까 그 앞달에 도의외적이 제도인 동경에서 일어난 진제, 운론 이렇게 쭉 나갑니다. 도의외적은 섬나라 오랑캐 외놈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제국의 도시인 동경. 섬나라 오랑캐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는 우리가 3.1운동의 거사를 일으킬 때처럼 뭔가 이제 문서를 배포를 한번 하자 이렇게 일어났던 거죠. 그런데 이거는 성공치도 못하고 그 다음에 이게 조사가 이루어지면서 식민 권력은 이걸 축소 왜곡시켜 버립니다. 알고 보니까 보청교 진정원, 이 서울 경성 진정원이라는데 여기서 불만을 보청교의 불만을 품은 몇몇이 세네 명이 그냥 이제 문서를 모아놨다가 배포하지도 않고 모아놨다가 이제 잡힌 거에 불과하다 축소시킵니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게 볼 수도 있는데 어쨌든 뭐 이게 도의외적이라든 이런 표현을 쓰는 거는 아까 이제 그 법정사에서 이야기했던 뭐 외노는 뭐 조선민족의 구족이다라든가 동학에서 이야기했던 안신가에서 뭐 개 같은 뭐 외적노물 뭐 이렇게 하는 것하고 거의 뭐 유사한 형태라고 이제 보여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그 이 문서 뒤에 뭐 바로 이거 연결된 문서가 사실 하나 있습니다. 그게 이따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정근과 관련된 문서입니다. 그때 가서 보시면 아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그렇게 간단하게 축소할 만한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그 유정근은 김자진 장군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거는 그 보청교도의 행동에 관한 건 해서 이제 대정 13년이니까 1924년입니다. 24년에 이제 그 관련된 자료인데, 보천교의 이제 그 고민, 이 고민이 여기서 이제 나타납니다. 보청교도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될 것인가. 자, 간단한 요약 번역본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천교의 부침은 실로 기로에 서 있다. 자, 보천교가 기로에 서 있다라고 지금 평가를 내렸습니다. 기로에 서 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1922년에 식민 권력이 보천교를 공개를 해라. 이름도 등록을 하고 공개를 해라. 공개하면은 종교를 바꿔주든지 도와주겠다 했던 거잖아요. 신앙의 자유. 뭘 하고 이제 당신들이 이제 건드리지 않겠다. 교주의 체포령도 다 풀어주고 하겠다. 해서 공개를 했어요. 근데 식민 권력은 지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잘 됐다. 이젠 다 알았다. 돈이 얼마 있고, 뭐 사람이 얼마 있고, 이걸 알았다는 거죠. 그러면 이걸 갖고 이제 오히려 더더욱 탄압의 속도를 펼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민이 되는 거예요. 고민이 이제 딱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내부적인 문제가 있어요. 앞에서 3강에서 잠깐 이야기했습니다만, 갑자 등극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갑자, 천자 등극설인데, 갑자년이 이제 1924년인데, 22년, 23년부터 계속 나왔던 게 뭐냐면, 보청교에서는 갑자년에 시국, 국가를 만들어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서 교주가 천자로 등극을 할 것이고, 사람들은 뭐 관직을 이제 얻을 것이다 하는 게 천자 등극설, 갑자년 등극설의 내용입니다. 물론 차경석은 계속 그걸 부인을 합니다. 했는데도 언론은 막 계속 떠들죠. 근데, 그러니까 어쨌든 떠들면 사람들이 몰려들었단 말입니다. 근데 갑자년이 왔어요. 왔습니다. 24년 왔잖아요, 아까. 근데 아무 일이 없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사람들은, 그걸 믿고 온 사람들, 아유, 뭐, 아니네. 빠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민, 기로에 서 있습니다, 지금. 독립운동을 시도해도 손병희의 3.1운동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 분명하고, 고민이 되는 거죠, 지금. 연기의 방책으로 만주 방면으로 차경석 이하 출동하여 일대 포교를 시도함으로써 기대를 뭐 실현하려고는 하나, 이거 뭐 해석이, 그 글자 자체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거 하기에는 상당한 비용, 돈도 많이 들어갈 거고, 당국, 일제 식민 권력이 주목받아 가만히 놔두지도 않을 것 같고, 이제 만주로 가겠다고 하면 놔두겠습니까? 만주로 가면 또 독립운동하고 그쪽에 자금을 댈 텐데, 자금을 대고 그 보청교에 막대한 자금과 막대한 인적 자원을 제공을 해버리면 큰일 나잖아요. 가만히 안 놔둘 텐데 고민이 되는 겁니다. 근데 계획을 합니다. 뒤에서 보시면 계획을 합니다. 고민이 돼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보청교 활로를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이제 제 첫 번째로 하고 싶은 게 보청교당 이상의, 천도교당 이상의 교당을 신축하고, 학교 신축하고, 사회사업시설을 경영해서 인기를 획득하는 수단으로 이것 또한 100만 엔의 자금이 요구된다.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들은 실질적으로 합니다. 앞에서도 봤습니다만은 보청교 변소가 한 150만 원 이상 들여서 150만 원 들어서 만들었고요. 학교도 보흥 여자 사립 수학이라고 해가지고 그 보청교 본소에 그 세웁니다.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그 교육을 줍니다. 이거는 뭐 크게 완전히 그 대중화되진 않았지만
이것도 생각할 게 뭐냐면, 원래 보청교는 많은 사람들이 이거는 신학문을 배격하는 교단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부에서는 여성들을 교육을 했고요. 여성들을 교육을 했고, 여성들을 신학문을 교육을 하는 기관을 보청교 본소에 설립했다는 것은 우리에게 또 한 번 생각할 여지를 이제 갖습니다. 사회사업시설을 경영한다. 요거는 이거는 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앞에서 봤던 기산조합. 이게 노동조합도 신설해서 노동자들을 이제 위한 그런 것도 이제 만든다든가. 아니면 그런 정도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그런 고민을 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국외, 아까는 국내고요. 이제 국외를 보면 됩니다. 국외는 어떤 항일 운동을 하고 있었나? 자, 보청교도들이 의열단에 가입했다는 사실, 이것도 이제 자료를 이제 갖고 있습니다. 자료는 좀 이따 이제 보시겠습니다만, 의열단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마 영화 밀정에서 아마 잘 보신 분들은 아마 충분히 어떤 조직인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자, 이 의열단에 이제 보청교도들이 가입하게 되는 계기를 잠깐 이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고, 그 직후에 우리 다 잘 알다시피 상해 임시정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죠? 해외 독립운동의 어떤 기지를 이제 마련을 한 겁니다. 마련했는데, 상해 임시정부가 생각대로 그렇게 원활하게 돌아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문제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1923년 1월에서 한 6월까지 한민족 국민대표회의를 엽니다. 상해에서 한민족 국민대표회의를 엽니다. 여기에는 전 세계에서 한 125명이 참석을 합니다. 각 대표들이. 그래서 이게 23년 1월부터 시작이 됐으니까 22년 정도에서는 그 125명의 대표들을 추리기 위해서 엄정한 심사와 그런 심사를 통해서 사람들을 선별을 합니다. 해서 그 사람들이 상해로 모여들어서 23년에 국민대표회 이제 우리가 나아갈 바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격렬하게 이제 토론을 하죠. 그때 보면 국내의 각종 단체들, 지역 대표들, 그 다음에 만주의 독립운동의 대표들, 그 다음에 하와이라든가 외국의 대표들 해서 다 125명이 몰려듭니다. 근데 그 과정에 종교단체의 대표들이 보면은 우선은 천도교가 있습니다. 천도교 3명이 보내집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천주교가 1명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보청교가 3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보청교가 그 대표로 3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당시에 이게 보청교라는 위치가 우리는 지금까지 잘 몰랐지만은, 보청교라는 명칭도 못 들었지만은, 이게 그냥 아주 미약한 그런 단체만은 아니었다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한민족 대회에 3사람이 초청을 받아, 천도교하고 똑같이 이제 초청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제 당시의 위상은 분명히 있었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 참석자가 누구냐면 배홍길, 김종철, 강일입니다. 배홍길, 김종철, 강일. 배홍길은 우리가 흔히 배치문이라 되어 있습니다. 배치문에 알려져 있는데, 요거는 이제 제가 대전 현충원에 가보면은 애국지사로 이미 돼 있습니다. 해서 묘소가 다 있고요. 강일도 강홍렬로해서 이제 다 있습니다. 묘소가요. 근데 지금까지 이제 김종철은 소재가 누군지도 모르고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분명히 뭔가 이 당시 사람들은 전부 다 이름을 다 바꾸고 있기 때문에 다른 이름으로 어디선가 분명히 활동을 했었을 겁니다. 다만 이제 아마 경상도 사람이라는 것만 알려져 있고, 아직까지는
그 어떤 행적이 이루어졌고 하는 거는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강일은 결국은 나중에 그 의열단에 가입을 하는데, 배치문도 마찬가지지만, 이 배치문은 이게 원래 저쪽 김해 쪽에서 활동을 했다라고 알려졌는데, 나중에 보면은 목포 쪽에서 3.1운동에도 많이 개입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는, 기독교에 이제 헌신을 하고, 노동운동도 하면서, 언론사와도 이제 그 관련을 맺으면서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걸 증언하기를, 배치문은 나중에 배신을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거는 내가 볼 때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앞에서 이미 봤기 때문에, 이 당시는 그 어느 한 종교에 있다 해서 그것만 하는 게 아닙니다. 어차피 지금 이제 예를 든다면은 뭐 기독교와 노동운동이라는 것도 사회주의 이것도 이게 서로 연결이 안 되잖아요. 하니까 그거는 당시 사람들은 이거 뭐 요 종교로 하면 저건 아니다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예. 그렇게 이제 어떤 소속을 명확히 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볼 필요까지는 없는 것 이제 같습니다. 해서 이 배치문 같은 경우는 이제 1924년 한성은행 폭파 미수 사건 6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지금 되어 있죠. 예, 그렇게 되어 있고요. 자, 요게 이제 아까 그 자료입니다. 이게 의열단원 검거를 했는데, 거기에서 제일 먼저 나온 사람이 아까 강일입니다. 강홍렬. 강일이 여기서 이제 체포가 되는, 예, 의열단원 행동의 관람권. 이 전부 다 이제 강일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입니다. 어떤 내용들이냐면, 뭐 대략적으로 우리가 보면, 보청계 청년회 대표로서 국민대표회의에 출석한 강일. 이제 뭐 요건 아시겠죠? 23년 1월부터 6월까지 이거 이제 국민대표회의가 이렇게 열렸다는 것도 이미 아실 거고요. 해서 이때 갔다가 7월에 6월 끝나고 7월에 김원봉 의열단 단장이잖아요. 그죠? 김원봉으로부터 자네는 보통 단원이 아니라 특히 간부로서 인선된 이상 단원 모집해서 상해로 보내고 또 조선 내에 지부를 두어서 여기 들어오는 자금 모집해가지고 이걸 해라. 이 명을 받고 이쪽으로 다시 들어옵니다. 이제 여기는 이제 보청계 배치문도 이제 같이 있죠.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와서 이제 활동을 이제 하기 시작을 합니다. 예. 요 자료를 이제 보시고요. 그러니까 이제 보천교도들이 의열단에도 가입을 해서 활동을 했다는 것. 뭐 일단 그렇게 보시고, 강일은 아까 이제 보천교 청년회입니다. 청년회. 그죠? 보천교 청년회 대표로 이제 참석을 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원래 이 보천교 청년회는 처음에 출발할 때 보천교 청년회라 이름을 짓지 않고 보천교 정의단이라고 이름을 지으려고 했었어요. 보천교도들 중에 이제 16살에서 이제 35살 미만 이하까지 연령층을 가진 자들인데, 보청계 정의단을 하려고 하니까, 정의단이라고 하면 분명히 이게 식민권력, 총독부에서 가만히 안 있을 거다. 그러기 위해서 이게 이름을 바꿔가지고 청년단이라고 이제 이름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청년단에서는 야학회도 이제 많이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다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의열단이라고 하게 되면은 사실 우리가 흔히 칠가살이라는 게 있잖아요. 의열단에서 이제 거의 뭐 의열단은 이제 민족을 위해서 처형을 해야 될 사람들을 처형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 처형해야 될 사람을 7개로 이제 구분을 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칠가살. 이게 이 사람들은 죽여도 좋다 하는 게, 거기서 보면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매국노라든가 뭐 친일부호라든가 독립운동을 빙자하는 사람이라든가 이런 부류도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사실 가만히 생각해보면 보천교가 그렇게 당시에 어떤 친일이고 매국노고 이렇게 했더라면은 그 단원들이 행동에 자유로울 수는 제가 볼 때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도 우리가 한번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은 보천교의 국외 연결망 발각 사건이 이제 일어납니다.
자, 이게 아까 앞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그 보청교 진정은 불온문서 배포 미수 사건하고 연결이 된 겁니다. 이게 연결이 됩니다. 자, 이 자료에 이제 번역된, 내용을 이제 잠깐 보면 23년입니다. 그대로. 23년에 김목현이라는 사람이 이제 체포가 됩니다. 체포가 되면서 이 조직이 이제 알려지게 되는 과정인데, 이 내용을 보시면, 만주 독립군단 총사령관 김자진의 밀사의 참모인 유정근이 검거됩니다. 이 천한 사람인데, 본명이 유민식이고, 김자진 장군과 함께 청산리 전투를 승리로 이끈 주역 중에 한 명인 유정근이 이제 검거가 됩니다. 유정근은 대종교 활동을 했습니다. 당연히 김자진 장군도 대종교 활동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종교를 자꾸 생각을 해버리면 안 됩니다. 당시에는 뭐 생각을 갖지 하면 종교를 뛰어넘고 했다는 겁니다. 보청교도 똑같은 그렇게 이제 보셔야 된다는 거죠. 대종교 활동을 했고, 아마 이 사람이 호가 아마 후단일 겁니다. 당군의 후예라는, 이걸 아마 자신의 호로 정했던 것 같고요. 아주 강하고 투철한 항일 의식을 갖고 있는 분이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유정근이, 이쪽에는 지금 제가 정리를 하진 않았습니다만은, 보천교도 신찬우가 있습니다. 저쪽에 지금으로 말하면 아마 평택 쪽 분인 것 같습니다. 신찬우라는 사람과 함께 국내로 파견이 됩니다. 국내로 파견이 됐어요. 파견돼서 들어왔는데 하다가 이제 이게 아까 불온문서 사건하고 연결되면서 이게 체포가 되거든요. 체포가 되는데 뭐하러 왔고 어떻게 왔냐면은, 유정근은 무기 구입 자금과 조선 내 유력자로부터 모집하고 독립군 병력을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 약 300만 명, 여기는 300만이라 했습니다. 우리는 아까 교세를 달리 말했지만은 300만 명의 신도를 갖고 있는 보청교 교주 차경석을 북만주로 초치하고 북만주로 데려가서 조선 독립운동에 가입하게 할 목적을 띠고 조선으로 들어왔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때 차경석을 만주로 데려가려는 목적은 어차피 딱 두 개 아닙니까? 제가 자꾸 이야기했듯이 하나는 무기 구입 자금을 위해서 자금이 풍부한 보청교 협조를 받아야 된다는 것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뭡니까?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많다. 아까 이제 보청교 청년회가 있잖아요. 사람이 많으니까 그 사람들을 다 군적에 넣어가지고 군인이 되게끔 해서 독립군이 되도록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은 이 편지, 밀서입니다. 밀서. 김자진 장군이 써준 밀서를 갖고 들어왔어요. 들어와가지고 차경석에게 주려다가 검거됩니다. 물론 차경석에게만 보내는 밀서를 갖고 온 건 아닙니다. 국내에 여러 사람들의 협조를 받으려고 밀서를 갖고 왔다가, 서신이죠, 서신. 밀서를 갖고 왔다가 체포가 됩니다. 말씀드렸듯이 그 밀서의 내용은 아까 그런 내용이지만, 밀서의 내용은 우리가 흔히 뭐라고 하냐면은 독립운동 같이 하자는 겁니다. 같이 하고 계속 이후에도 국내에 있더라도 연락을 취하자는 겁니다. 취하자. 그런데 체포가 되면서 이제 국내에 긴밀한 연락망이 이제 노출이 돼버린 거죠. 되고 이제 보청교도 이면의 활동들이 여기서 이제 드러나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엔 이제 김자진 장군과 관련된, 김자진 장군은 내가 여기서 이야기할 필요는 없을 겁니다. 다 잘 알고 계시니까. 김자진 장군의 항일운동과 관련된 이제 보청교가 서신을 받지는 못했지만은 그냥 가만히 있지는 않았다는 것을 이제 알려주는 자료들입니다. 이게 대정 13년이니까 1924년이죠. 김자진 군자금을 얻다. 김자진 장군이 군자금을 얻다.
라는 이제 그 일본 공문서 자료입니다. 자, 이 내용을 보시면, 요거는 이제 또 같은 자료는 아닙니다. 앞에 자료, 요 자료가 거의 비슷한 시기에 만들어졌는데 내용은 다릅니다. 노골적으로 말하면 그 내용이 어떻게 다르냐면은 돈의 액수가 조금 다릅니다. 자, 요거 잘 안 보입니다. 요거는 원래 잘 안 보여가지고, 근데 계속 저도 이제 보다 보니까 나중에는 글자가 보여요. 이렇게 보이는데, 내용이 요겁니다. 앞에 자료와 아까 뒤에 있는 자료. 군자금을 얻다는 자료하고 김자진 일파의 행동과 관련된 요 자료입니다. 자, 이거 어떻게 되냐. 김자진은 최근에 김자진 장군은 자금이 부족 때문에 부하를 해산해서 활동불능 상태가 되었다 하는 겁니다. 이게 왜 이런 상태가 됐습니까? 뭐 여러분 다 잘 알다시피 뭐 그 당시의 역사적 상황을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청살리 전투를 이제 치르잖아요. 그죠? 20년 10월에 청살리 대첩에서 대승을 이제 거둔단 말입니다. 거두고 난 다음에는 만주에서 일제의 만행이 너무나 끔찍했죠. 그죠? 뭐 마을을 아예 이제 다 불태워버린다든가 이런 초토화 작전들이 펼쳐졌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 자금도 얻기 어려웠고 인력도 얻기 어려웠고 그 다음에 이제 많은 동포들이 희생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김자진 장군은 이제 이동을 하게 되죠. 저 만주 소련 접경 지역으로 이제 이동을 합니다. 하고 도와주는 사람들이 이제는 왜냐하면 워낙 일제 잔악무도한 그런 폭력 행위 때문에 군자금도 확보하기 어려웠고 인력도 확보하기 어려웠다는 겁니다. 그 힘든 시기가 이제 나타난 겁니다. 자금이 부족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예 부대도 해산하고 활동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이번 봄에 조선 내 보청기 교주 차경석이 연락을 합니다. 연락이 와가지고 어떻게 됐냐면 결과적으로는 연고탑에서 2만여 엔의 군자금을 주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만 엔의 자금을 주었다. 그 2만 엔의 군자금을 갖고서 옛날 부하를 소집해가지고 다시 부대를 창설하고 이렇게 해서 활동을 할 수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밑에 자료는 뭐냐면은 이때 차경석으로부터 5만 엔을 받았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사실 이 기록은 처음에 이 자료를 발견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는 이게 신빙성에 문제가 많다라고 했습니다. 아닌 것 같다. 신빙성에 문제가 많다. 어떻게 김자진 장군이 그것도 이제 차경석하고 어떻게 이게 연락하고 돈을 받고 했겠냐? 아니다. 했는데 요즘은 이건 의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이와 관련된 역사 학회에서도 이 문제를 다룬 적이 있습니다. 다뤘을 때도 거기서도 이제 깜짝 놀랐습니다. 이 자료를 갖고. 왜냐하면은 사실 이 당시에 김자진 장군은 상당히 힘들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25년 3월에 뭘 만듭니까? 신민부를 결성을 합니다. 근데 그 신민부에서 엄청난 돈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 그 돈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건지 몰랐답니다. 물론 이 돈이 그 돈이라고 지금 연결시키지는 않습니다. 가능성만 이제 놓고 보는 거죠. 가능성만 놓고 보는 거죠. 근데 어쨌든 25년에 신민부라는 독립단체가 또 만들어졌단 말입니다. 엄청나게 큰 조직이 또 만들어집니다. 돈이 없어서 그러다가. 그래서 이것도 또 하나는 뭐냐면 2만 렌과 5만 렌. 이게 뭐지? 어느 게 맞지? 한 거하고 또 하나는 어떤 사람은 아니다. 이게 2만 렌과 5만 렌을 별도로 줬을 거다. 해서 총 7만 렌이 아닐까.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5만 렌이라도 제가 이제 이 당시, 물론 이게 시세가 다 다르지만은 1원을 한 4만 원으로 본다면 이것도 한 20억 정도 됩니다. 보통 돈이 아닙니다. 현재 수준으로. 그 많은 돈을 일단은 지급을 했다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다시 조직을 꾸미고 일어설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해 줬다. 신민부 조직까지도 이제 결국은 김자진 장군이 만들어 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아까도 이제 이야기했습니다만은 보청교도가 만주 이주 계획도 실질적으로 잡습니다. 이것도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보청교도 혁신내 간부의 동정에 관한 건인데
이것도 보면은 이제 만주로 이동을 하려는 계획을 잡았던 게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게 됩니다. 보천교 혁신회 간부, 이게 이상호라는 사람인데, 이 조선 내에 있는 교도를 만주로 이주 발전시켜서, 이주시켜가지고 활동을 하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어느 지역의 토지, 10만 향지를 이제 구입을 하겠다. 이걸 위해서 당시에 70만 원이 이제 들어간다라고 이제 했습니다. 이제 실질적으로 이게 아주 깊숙이 연결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도 300만 호 내지 500호를 이제 이주시켜서 하고 싶고, 여기에 쓰일 모든 돈은 이제 보천교 혁신회로부터 나왔다, 이렇게 하는 그 기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당시 만주는 뭐 독립운동의 터전이었고요. 김자진 장군도 이 보천교를 만주로 왔으면 하는 바람을 서신해서 이미 피력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대종교는 1910년 강점 직후에 만주로 가서 만주에서 민족의식을 함양했고 독립운동에 참여를 하고 있었죠. 천도교연합회도 만주로 옮겼습니다. 불교도 당시에 그 용성 스님이 이제 만주로 이제 가죠. 그때 당시에 용성 스님은 이제 70여 향, 이 향은 이게 단위인데 이게 10만 향지가 아니고 70여 향을 그 구입을 해서 거기다가 뭐 대각 교당인가를 짓고 이제 활동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불교 쪽에서는 그 70여 향을 한 2만 8천 평, 한 3만 평 정도로 이제 그 보고 있는데 이게 10만 향지라는 것은 어마어마합니다. 이건 뭐 거기에 비할 바가 아니죠. 그래서 뭐 저는 그 기준에 따라서 한번 요거를 쭉 한번 계산을 해보면 10만 향지라는 것은 한 2천만 평, 경우에 따라서 한 3천만 평까지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아마 세종시가 아마 2,200만 평이라고 합니다. 그 정도 되는 땅인 것 같습니다. 이게 엄청난, 거기다가 70만 원을 들여가지고 이 공사를 하겠다라고 계획을 했다라고 합니다. 물론 이것도 아직까지도 이제 뭐 정확히 어떤 의미를 갖고 어떻게 봐야 될까는 아직까지 뚜렷하게 이제 확인되진 않았습니다. 다만 분명히 의도는 있었다. 물론 여기 보천교 혁신회라는 것은 차경석하고 이제 대립적인 각, 여기서 이제 불만을 갖고 튀어나간 게 만주로 갔던 사람들입니다. 그 대표가 다시 이제 와서 차경석을 만나서 제안했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만났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바깥으로 그럴 생각을, 만주로 갈 생각을 하고 있었다. 뭐, 김자진 장군이 뭐 요청도 했지만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정의부에도 관련돼, 지금 신민부, 뭐 다이렉트 신민부는 아닙니다만은 뭐 김자진 장군하고 연결됐기 때문에 정의부하고도 이제 관련됐습니다. 요 자료는 또 이제 가장 또 일반화된 자료들입니다. 정의부 대정 14년이니까 1925년이죠. 이건 너무 이제 자료가 많습니다. 요거는 간략히 요약을 하면 요렇게 이제 됩니다. 약속을 했습니다. 서로 정의부 요원하고 보천교 간부들이, 정의부 요원들이 이제 국내로 들어옵니다. 국내로 들어와 가지고 저쪽 정읍에 가 가지고 보천교 본소에 찾아갑니다. 거기에서 서로 이제 소위 말해 가지고 이제 협상하고 약속을 한 겁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보천교는 제외 독립단에 원조를 해주고 만주 개척 사업비 30만 원을 제공을 하고 이 이익금은 전부 다 독립운동 자금으로 충당을 하자. 오케이. 약속을 했습니다. 조만식 이춘배, 이 조만식은 우리가 알고 있는 물산장려운동의 조만식이 아닙니다. 이건 성이 좀 다릅니다. 물론 이게 독립운동의 활동을 한 조만식은 맞습니다. 물산장려운동의 조만식하고는 다르다는 겁니다. 이춘배도 지금 사실 조금 애매합니다.
독립운동을 했다라고도 하고 이중간첩일 가능성도 있다라고도 지금 합니다. 왜냐하면 일본 기록에 그렇게 지금 나오기 때문에 조금 평가가 좀 어려웠고요. 는 제외독립당과 연락 책임을 맡고 보청교 측은 이 두 사람한테 유력한 독립단과 연락해서 확증을 얻으면 이 앞에 돈을 보청교에서 이제 지급을 하자 했습니다. 오케이. 이 방법으로 독립단에서는 무장 군인 수명을 조선 내에 특파해가지고 방법을 강구하고 우리들이 그 독립 사기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입증을 하자. 오케이 했습니다. 이거 다 약속을 했습니다. 독립단 측의 무장군인을 특파함과 함께 조선 내에서 군자금 모집에 종사하고 보청교 측은 이에 필요한 모든 여비와 기타 경비를 부담을 하자. 이것도 마다 오케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집하여 얻은 군자금은 독립단과 보청교가 절반으로 하자. 약속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체포가 됐습니다. 국내에서 돌아다니다가 이제 체포가 돼서 결국은 이것도 크게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물론 개별적으로들은 이제 활동을 계속 해나가는 기록들이 있습니다만은 이 약속은 아까 이제 그 정의부와의 접촉이 모든 건 다 이루어졌는데 결과적으로는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정의부를 보청교에 연결시켜 준 사람이 누구냐면은 박자혜 여사입니다. 신채호의 부인이죠. 박자혜 여사가 이제 보청교의 외곽 조직의 하나를 맡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하면 또 많은 사람들이 박자혜 교사가 왜 그쪽 관련이냐? 그게 아니고 그 당시 사람들은 분명한 이야기는 그 종교단체라든가 이런 것들에 연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떤 자기의 소신, 독립운동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어떤 것들 지금 실제로 가만히 생각하면 김좌진 장군이나 다 지금 대종교인인데 보청교하고 어떻게 그런 어떤 종교적인 교리로 보면 연결이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러지만은 민족을 위해서 다 연결이 된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 정의부 요원들을 끌어들이고 그 다음에 이거를 보청교하고 연결시켜주는 사람도 신채호의 부인 박자혜 여사가 연결시켜 줍니다. 이런 활동들을 이제 쭉 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들을 쭉 한번 간단하게만 정의하면 일제강점기 동화는 식민정책의 주요한 슬로건이었고요. 특히 이제 여기서 이제 교육이라든가 역사라든가 뭐 종교라든가 이런 것들은 매우 중요하죠. 그리고 보청교라는 것은 3.1운동 이후에 상당히 그 교세를 확대를 했고 자칭, 탁칭 600만 명의 신도를 확보했다는 것도 우리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항일운동은 오늘 이 시간에 쭉 정리를 했지만 1910년대 또 있었지만은 뭐 다른 그 민족운동들하고 똑같이 3.1운동 후에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상해 임정이라든가 이열단 투쟁이라든가 정의보 활동이라든가 특히 김자진 장군과 밀접한 연결을 맺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은 지금까지 3강과 4강에서 그 보청교에 대한 이야기를 다뤘습니다만은 이 보청교는 식민지 종교 통제 정책 하나의 본보기, 요즘에 뭐 본보기라는 말을 많이 썼습니다만은 그게 아니고 거의 보청교를 박멸시키겠다라는 자기들의 동화 정책을 위해서 박멸시키겠다는 아주 직접적인 대상이 되었다라고 아마 볼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요번에 이제 계획했던 4강을 이제 모두 마칩니다. 물론 이제 종교라는 하나의 그 키워드를 중심으로 그 다음에 그 중에서도 보청교를 중심으로 이제 살펴보았습니다만은 일제 강점 시기에 하나의 그 일제는 그 한민족의 정신문화, 한민족의 혼을 말살시키기 위해서 뭐 종교라는 키워드로 봤을 때 어떻게 행동했고 어떤 활동을 했는가 하는 것들을 전체적으로 쭉 살펴보았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고 혹시나 이제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제가 썼던 책 그것을 이제 참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